국제 문제를 쉽게 설명하고 그 내막을 짚어드리는 조 박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돈바스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 전력 상당 부분이 돈바스에 집중되면서 결국 돈바스 전쟁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과연 이 돈바스가 어떤 지역인지 또 왜 그렇게 러시아가 돈바스에 집중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 이번 전쟁의 양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돈바스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던 곳입니다.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있었습니다. 유로마이단을 직역하면 유럽 광장이라는 뜻이죠.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친러시아 정책을 폈고 우크라이나의 수건이었던 EU 가입을 위한 협력 관계를 백지화시켜버립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더 유리했던 IMF에서의 차관을 거절하고 굳이 러시아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됐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럽이랑 가까이 지내자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세력도 있었던 거죠. 문제는 새 정부가 사회통합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반대 시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출신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상당수도 러시아어를 씁니다. 러시아어를 쓰는 동부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에서 이럴 거면 그냥 우리 독립시켜달라 하고 분리독립을 선언해버립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러시아가 아니죠.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부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반러시아로 돌아서게 됩니다. 러시아는 아예 반러시아로 돌아서 버린 우크라이나를 혼을 좀 내주고 싶었지만 문제는 2014년 러시아는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의 소치 올림픽이 2014년 2월 23일에 끝납니다. 2월 28일에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개입해달라고 발표하는 동시에 주민 투표를 한다고 밝힙니다. 3월 1일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해군 핵심 시설이 있는 세바스토폴 해군 본부를 점령합니다. 이때 유럽과 미국은 사실상 러시아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만 반복했죠. 3월 11일 크림 의회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결의하고 그로부터 4일 후인 3월 15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본토로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16일 크림에서 주민투표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고 러시아로 귀속하겠다는 찬성표가 96.77%가 나오고 3월 18일 푸틴이 그래 받아줄게 하면서 크림은 러시아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돈바스입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안시크와 도네츠크주를 말합니다. 돈바스 얘기하는데 왜 이 지역을 돈바스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도네츠 강이 있고 이 일대를 도네츠 분지라고 부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를 분지라고 하죠. 분지를 영어로는 베이슨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어로는 바세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합쳐서 도네츠 바세인, 앞글자만 따서 돈바스가 되는 겁니다. 크림이 러시아로 넘어가니까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우리도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서 러시아로 넘어가겠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든 나라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입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전쟁을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돈바스 전쟁입니다. 크림반도가 넘어간 한 달 뒤입니다. 국가의 일부 지역인 지방정부가 정부의 정규군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개 도가 대한민국 국군이란 전쟁을 벌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리 공세를 퍼부어도 끝내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러시아에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계속 엄청난 병력과 무기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니까 진압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 교전과 분쟁은 있지만 전면전은 아닌 어느 정도의 휴전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나 국제사회에서는 이 지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러시아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이 전쟁으로 무려 1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을 못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었죠.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나토의 문을 두드리고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잡힌 것이 2008년도부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정치가 불안정했죠. 야누코비치 대통령 시절에는 이러한 노력을 전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못한다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푸틴이 2014년도에 크림을 적극적으로 합병해 갔지만 돈바스 지역은 왜 이제까지 불씨만 키우고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크림이 군사적인 요충지랑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분쟁 지역을 남겨둬야 일단 나토 가입을 막을 수 있고 서방과의 협상 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림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꼭 가져가야 할 땅이지만 돈바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 때 이곳은 거대한 중공업 단지로 중요한 공업적 기반이었지만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금은 가난하고 황폐한 곳입니다. 자, 이제 전쟁의 판이 다시 돈바스로 돌아왔습니다. 돈바스는 이미 러시아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소련의 옛 영광이 있던 지역입니다. 크림 이후에 어차피 가져갈 카드로 생각하는 푸틴 입장에서는 돈바스만 완전히 점령해도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쪼개냈다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러시아 내부의 비판 세력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돈바스를 가져가면 이제 러시아에서 크림반도까지 육로로 연결됩니다. 푸틴은 늘 이기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체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조지아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크림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푸틴은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인 5월 9일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돈바스 지역 장악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에서 이겨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을 포기하면서 얻은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 간의 약속은 얼마든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동맹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폴리티코의 제렌스키 대통령 인터뷰를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